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 원리를 강의하는 김학수입니다. 오늘 전국 모의고사, 그쵸? 제1회 모의고사 회계 원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설하기 전에 있어서 다소 1회 문제는 쉽게 출제됐고요. 한두 문제 빼놓고는 다 다뤘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과연 시간 안에 풀 수 있었을지 그게 좀 의문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2% 부족한 것을 채우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고요. 그러면 자 41번부터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41번은 순손익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1번을 풀어보면 자 이렇게 자본 계정을 그려서 한번 풀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X년도 초와 말에 각각 100억과 170억이었다. 그쵸? 그러면 기초자본이 얼마냐? 100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말자본이 얼마? 170억이다. 이렇게 배웠고요. 자, 유상증자를 20억을 했으니까 유상증자는 이건 기초자본이 되겠죠? 그 다음에 170억은 기말자본이다. 여러분, 유상증자를 했으면 자본이 증가하겠죠? 자본은 대변에서 증가해요. 따라서 대변에 유상증자가 얼마? 5억, 20억을 했고 다 배웠던 문제죠.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을 5억을 실시했다. 그러면 현금 배당하면 자본이 감소하겠습니다. 얼마? 5억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이익이 얼마? 기타 포괄이익이 얼마가 발생했느냐면 5억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느냐 이거죠.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차변합계는 175억이죠. 대변합계 175억이죠. 그러면 125억을 빼니까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당기순이익은 50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얼마다? 50억이다. 만약에 시험에 무엇을 물어볼 수 있나요? 총포괄이익을 물어볼 수 있죠. 총포괄이익은 당기순이익에다가 기타 포괄손익을 더하면 얘는 뭐가 나와요? 총포괄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얼마? 55억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총포괄이익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으셨나요? 예. 42번 볼게요.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그렇죠? 법인세 비용은 비용이죠. 유용자산 재평가이익은 자본으로서 기타 포괄손익에 들어가죠. 기타 포괄손익. 사채 상한 손실은 비용. 미지급 비용은 뭐예요? 부채. 뭐예요? 부채. 임대료 수익은 수익이죠. 따라서 몇 번입니까? 4번이 인 미지급 비용은 뭐예요? 부채가 되겠습니다. 우리 손익계산서를 우리 포커스만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포커스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수익에서 뭘 빼요?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에서 무엇을 빼면? 비용을 빼면 뭐가 나와요? 당기순이익이 되겠죠. 그렇죠? 당기순이익 계산되겠고 여기에다가 기타 포괄손익을 더해서 우리는 총포괄손익까지를 표시합니다. 이게 그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정보는 수익, 비용, 그럼 뭐가 나와요? 당기순이익에서 뭐가까지 포함된다는 거, 기타 포괄손익도 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는 거죠. 기타 포괄손익은 몇 명이 살아요? 여러분 5명이 살죠? 제 해매파 확입니다.
재, 해매파, 화. 이렇게 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3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복식부기의 원리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볼까요? 매출 채권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자산은 차변에서 기록합니다. 2번에 이자 수익은 대변에 기록한다. 수익은 대변에서 발생하죠. 3번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 부채는 어디에서 증가해요? 대변. 4번에 잉여금의 감소는 뭐예요, 여러분? 자본의 감소로서 차변에 기록하잖아요. 그렇죠? 답은 여러분 4번입니다. 임차료인 비용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는 하가 되겠습니다. 44번 한국채택국제기준의 개념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설명하고 있는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으로 올바른 것은 여러분 근본적 질적 특성은 두 가지가 있죠.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목표. 그렇죠? 근본적 질적 특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목적 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그렇죠? 충실한 표현. 그래서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다. 어떻게 함께라고 그랬어요? 목표. 뭐라고요? 목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입니다. 45번에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입니까?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렇죠? 좀 지문이 많은데 자 뭐가 나올지 몰라서 지문을 많이 넣어봤는데 답은 여러분 몇 번입니까? 현금이 몇 개인가 한번 찾아볼까요? 현금이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함정입니다. 볼까요? 양도성 예금 증서. 여러분 취득일로부터 100일 만기니까 현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현금성 자산이라는 얘기는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몇 개월 이내에 도래해야 돼요? 3개월. 3개월은 며칠이에요? 90일이니까 현금성 자산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배당금 지급 통지표 현금 맞죠? 하나. 만기가 미도래 공사채 이자표.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죠. 미래 도래예요.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인데 만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현금이 아닙니다. 당좌개설 보증금도 현금 아닙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 여러분 정기예금은 현금이 될 수 없어요. 아니고요. 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환매 조건의 환매채. 맞죠?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몇 개월 이내 도래해요?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금융상품이니까 현금입니다. 둘. 타인 발행 수표. 셋. 현금 맞죠? 선일자 수표 아닙니다. 부도 수표 아닙니다. 직원 가불금도 아닙니다. 당좌 예금. 이렇게 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네 가지죠. 따라서 얼마입니까? 96,000원이었으니까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되셨죠? 46번 갈게요. 자, 이것도 난이도는 뭐예요? 하죠. 한국은 10월 1일에 1년분 보험료 60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보험료로 회계 처리하였다. 보험료로 처리했어요. 그러면 비용 처리했습니다. 그쵸? 10월 1일 날 보험료를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은 60만 원을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뭘로 처리했나요?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차변에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쵸?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산 수정 분기를 하셔야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비용 처리했어요. 그럼 뭘로 바꿀 거다? 자산. 자산이니까 여러분 성급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성급 보험료 하게 되겠고 대변에 보험료가 취소가 되겠죠. 그러면 이 금액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기분은 몇 개월 경과됐나요? 10월, 11월, 12월, 3개월은 단기 거잖아요. 올해 거, 경과. 그럼 미경과는 몇 개월이에요? 9개월. 그렇죠? 미리 준 거 9개월입니다. 9개월 곱하기 60만 원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보급료가 얼마입니까? 5만 원. 그렇죠? 그러면 9개월 곱하기 5만 원 하니까 성급 보급료는 얼마가 될까요? 차기분. 이건 뭐예요? 차기분이죠. 내년 거죠. 차기분이니까 9개월 곱하기 한 달에 월 5만 원이니까 5, 9, 45. 그래서 성급 보급료는 얼마? 45만 원. 대변에 보급료 4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분은 몇 개월이에요? 3개월. 차기분은 몇 개월이에요? 9개월. 그래서 5, 9, 45. 그래서 성급 보급료는 45만 원. 그쵸? 따라서 46번의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난이도는 하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자, 47번이 은행계정 조정표인데 은행계정 조정표도 우리 시험에 11회부터 연속 지금 10년에 걸쳐서 은행계정 조정표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는 회사가 되겠고요. 여기는 은행입니다. 뱅크. 그쵸? 자, 물어보는 게 뭐예요? 수정 후에 올바른 당좌예금은, 즉 정확한 당좌예금은 얼마인가요?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쉬운 문제죠. 자, 볼까요? 회사의 X 1년도 만에 수정 전 당좌예금은 10만 원입니다. 그쵸? 그래요. 은행 측 당좌예금 잔액은 얼마? 12만 5천 원 되겠습니다. 일치예요? 불일치예요? 불일치. 그쵸? 그러면 불일치 원인이 몇 가지나 왔나요? 3가지밖에 없어요. 그쵸? 은행 측 미기입 예금. 회사에서는 입금했으나 은행에서는 미입금 처리했으니까 은행에서 미기입 예금. 그쵸? 은행에서 얼마 입금 잡아야 돼요? 5만 원 입금 잡아야지. 미기입 예금은 은행에 뭐예요? 플러스. 그 다음에 X 1년도 말 12월 현재 기발행 미지급 수표. 회사에서는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은행에서는 아직 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기발행 미인출 수표. 기발행 미인출 수표는 은행에서 뭐예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은행에서 마이너스. 주인공이죠. 자, 그 다음에 12월 중에 당좌 차월 이자가 회사 측에서 미기입했습니다. 그쵸? 당좌 차월의 이자는 어디에서 지금 통지 비달됐나요? 회사. 그러면 은행에서 당좌 차월 이자를 차감했어요. 그럼 나도 빼야죠. 그래서 당좌 차월에 대한 이자. 그쵸? 당좌 차월에 대한 이자를 나도 빼야지. 얼마? 마이너스 5천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당좌예금은 얼마예요? 9만 5천 원이고요. 은행에서도 얼마? 정확한 당좌예금은 9만 5천 원. 시험에 정확한 당좌예금을 물어본다면 한쪽만 가지고 계산해요. 은행 것만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은행 거. 아셨죠? 정확한 당좌예금을 물어보면 어디 거 가지고? 은행 측 가지고 정확한 당좌예금을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9만 5천 원인 1번이었습니다. 그쵸? 48번. 여러분,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은 현금 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금융자산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대여금, 그 다음에 미수금, 주식을 투자했어요. 지분상품, 채권에 투자했어요. 재무상품.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에 보면 선급금과 선급비용은 뭐예요? 비금융자산. 그쵸? 선급금이 들어가는 건 뭐예요? 선급금 들어가는 건 다 비금융자산. 선급금, 뭐 이런 선급비용 이런 것들은 금융자산이다 아니다? 금융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역시 이것도 난이도가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 맞으셨죠? 49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1번이다. X년도 매출과 매입은 모두 외상거래되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될 무엇을 물어봤나요? 줄 치세요.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습니다. 그쵸? 그러면 계정이 몇 가지 필요한가요? 세 가지가 필요하네요. 매출채권 계정 또는 매입채무 계정 또 상품 계정. 그럼 여러분들은 계정을 세 개를 그리다 보면 시간이 도저히 1분 안에 풀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무슨 계정?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에서 짬뽕 계정을 그려서 차변과 대변에만 갖다가 집어넣으면 그쵸? 금액은 1분 안에 풀 수 있어요. 그쵸? 자, 저 역시 짬뽕 계정을 한번 그려서 한번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매출채권 계정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매입채무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상품 계정인 재고자산 이렇게 해서 짬뽕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은 차변인지 대변인지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초 매출채권 모든 자산은 기초가 무슨 변이에요? 차변에 40만원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초가 차변이니까 기말에 매출채권은 75만원 이렇게 되겠죠. 기초 매출채권 기말 매출채권 끝. 자, 매입채무는 기초가 무슨 변이에요? 대변. 대변에 기초 매입채무는 얼마? 30만원. 그리고 기말 매입채무는 차변에 40만원. 그렇죠? 기초 매입채무, 기말 매입채무 끝. 자, 나머지 기초 상품 재고액은 차변에 15만원 되겠죠? 그 다음에 매출채권 회수 대변이죠? 매출채권 회수하면 매출채권이 죽어가요. 대변에 매출채권 회수가 123만 5천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은 대변에 30만원. 기말상품 재고는 대변에 30만원. 그쵸? 매입채무 지급. 여러분 매입채무를 지급하면 부채가 감소하죠. 부채는 어디에 감소해요? 차변에 127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어본 걸 뭘 물어봤나요? 매출총 이익을 물어봤으니까 차변이죠? 매출총 이익을 물어봤잖아요. 그쵸? 그러면 대변 4개를 더해서 요 4개를 빼니까 매출총 이익은 얼마가 되나요? 36만 5천원. 36만 5천원이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맞추셨죠? 그래요. 잘하셨어요. 이것도 맞춰야 되는 기본 테마 문제입니다. 자, 50번입니다. 여러분 기타 금융자산 중에서 단기매매 금융자산, 매도 가는 금융자산 중에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까지 출제가 되는데요. 자, 볼까요? 50번입니다. X 1년도 중에 한국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매도 가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이 주식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러면 자, 주식이 나오면 제가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죠. 이것도 난이도는 뭐예요? 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자, 여러분 얼마에 취득했나요? 취득원가는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X 1년도 말에 공정가치는 105만원입니다. 올랐습니다. 그쵸? 올랐고요. X 2년도 말에 공정가치는 얼마냐? 97만원입니다. 그런데 X 3년도에 동주식을 그쵸? X 3년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얼마에 처분했느냐? 100만원에 처분을 하였다. 이때 X 3년도에 얼마의 동주식의 처분을 얼마 했느냐? 100만원에 처분했을 때 이렇게 그려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물어본 거 줄치세요. 매도 가는 금융자산 처분손익의 금액은 얼마냐? 매도 가는 금융처분손익은 여러분 자, 이 주식을 자 어떻게 구분해요? X 3년도에 볼게요. 이 주식을 단기매매 금융자산과
단기 매매 금융자산과 매도 가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했을 경우에 X3년도에 처분손익은 각각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뭐가 기억나요? 처분 직전의 금액이 장부금액. 이거 배우셨나요? 처분 직전의 금액이 장부다. 그러면 따라서 97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단기 매매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면 3만 원이 처분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쵸?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처분 직전의 금액이 뭐예요? 장부 금액입니다. 그쵸?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는 뭐예요? 매도 가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에 처분 손익은 얼마냐 그랬죠. 그쵸? 이때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뭐가 나요? 처분 직전의 금액이 장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직전. 그러나 매도 가는 금융자산은 뭐가 기억나요, 여러분? 최초의 금액이 기억나셔야지. 최초. 따라서 100만 원에 취득을 해서 얼마에 취득했어요? 100만 원에 취득을 해서 얼마에 팔았나요? 100만 원에 팔았죠. 그쵸? 그럼 뭐예요? 번전됐네요. 번전. 100만 원에 사서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따라서 매도 가는 금융자산의 처분 손익은 얼마다? 0. 답이 0입니다. 그쵸? 오른 건 수익으로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쵸? 오르면 자본의 증가, 떨어지면 자본의 감소. 그쵸? 팔아야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100만 원에 사서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처분이익은 뭐예요? 0.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51번부터 재고자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1번. 생물자산. 여러분,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뭐라고 그랬어요? 생물자산. 이때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음,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출처요.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그쵸? 포인트가 뭐예요?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수확 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맞죠? 2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재고자산, 즉 상품과 제품은 저가법에 의하여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 시가로 표시하며 이때 시가는 순실현가는 가치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저가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법? 저가법이라는 게 뭐예요? 취득원가와 순실현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겠다 이거죠. 무슨 금액?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겠다. 이것을 우리는 저가법이라고 그러죠. 그쵸? 시가가 월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만 인정하겠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저가법이라고 하죠. 그쵸? 3번. 이때 순실현가액은 추정 판매 가격에서 판매 시까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추정 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그쵸? 순실현가치라는 것은 판매 가격에서 판매 비용을 차감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NRV, 순실현가치라고 한다. 맞죠? 4번. 재고자산의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종목별로 적용한다. 뭐예요? 종목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재고 항목들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가법을 뭘로 할 수도 있어요? 조별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옆에 쓰세요. 총액 기준은 인정한다, 안 한다? 총액 기준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쵸? 총액 기준은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 않는다. 총액이 아니에요. 항목별로 적용해라. 그러나 총액 기준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 되겠네요.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는 선입선출법, 후이선출법 또는 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 왜 틀렸나요? 후이선출법은 국제회계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쵸?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자, 52번. 무엇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52번에 매출 원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출 원가를 물어보면 보는 순간마다 뭘 그려야 돼요? 뭐예요? 이거 그려야죠. 이거. 재고자산 그려서. 그쵸?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느냐? 기초상품 재고에 들어가겠고, 여기는 순매입액, 매입액이 들어가겠고,
판매된 것은 무슨 원가예요? 여러분 매출 원가가 되겠고 남아있는 건 뭐예요? 기말 이거죠. 여기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어요? 매출 원가가 얼마냐 이거죠. 그러면 다른 정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출액 이런 거 매출하니 불필요한 정보예요. 그러면 자 기초 상품 재고가 얼마나 왔느냐? 12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나 왔다? 15만 원 나왔다. 우리는 뭐만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이 매입만 찾으면 되잖아요. 빨리 찾아야 돼요. 다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매입액은 자 매입액이 얼마냐? 130만 원이 매입액입니다. 그쵸? 두 번째 점에 단기 상품 총 매입액은 130만 원이다. 그리고 저 밑에 보니까 네 번째 점에 판매운임은 3만 원이고 매입운임은 4만 원. 이때 상품을 매입할 때 들어간 운임은 매입원가에 뭐합니까?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총 매입액은 얼마냐? 134만 원 되겠죠? 그쵸? 134만 원에서 134만 원에서 무엇을 빼야 돼요? 매입, 애누리와 환출 10만 원. 매입, 애누리와 환출 10만 원 빼니까 따라서 순매입액은 얼마 될까요? 124만 원이 순매입액이 되겠다. 순매입액은 124만 원 되겠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합계는 요거 12만 원 더니까 136만 원. 여기도 136만 원이 되겠죠. 그럼 136만 원에서 기말상품 재고액 15만 원을 빼니까 매출원가는 얼마요? 121만 원. 맞나요? 52번에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 조심할 것은 상품을 팔 때 들어가는 뭐는 운임은 판매 운임은 뭘로 처리한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비용으로 처리한다. 뭘로 처리해요? 비용. 그렇죠? 상품을 판매할 때 들어가는 판매 운임은 뭘로 처리해요? 비용으로 처리하니까 함정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고요. 자, 53번을 가겠습니다. 자, 53번. 기말 재고 자산이 누락됐을 때 나타내는 현상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난이도가 하에 속하는 건데요. 이런 얘기죠. 자, 여기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이 기말이 어떻게 됐어요? 누락됐다. 재고자산이 누락됐다. 그러면 재고자산이 과소가 됐죠. 그렇죠? 재고자산이 뭐가 됐다? 과소. 만 원을 누락했다 이거죠. 그럼 매출원가는 뭐가 되느냐? 과대가 되겠죠. 자, 이런 거 해봤죠? 그쵸? 이렇게 기말이 누락됐다면 기말이 과소가 되겠고 매출원가는 뭐가 돼요? 과대가 되겠죠. 그럼 매출원가가 과대되니까 당기순이익 즉 매출총이익은 뭐가 될까요? 과대되겠죠. 그쵸? 해봤잖아요. 매출총이 당기순이익이 과대되니까 뭐도 과대된다? 잉여금도 뭐가 된다? 과대가 되겠죠. 그쵸? 기말이 과소되면 누락했으면 매출원가는 과대가 상대요. 당기순이익은 과대가 상대고 잉여금도 과대가 상된다. 그쵸? 그쵸? 그래요.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매출원가는 과소가 아니라 뭐예요? 과대 되겠죠. 매출원가는 과소가 아니라 과대 계상되고 매출총이익은 원가가 과소되니까 매출총이익은 뭐가 돼요? 이익은 과소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자, 죄송합니다. 매출원가가 과대가 되면 당기순이익은 뭐가 돼요? 과소가 되겠죠. 자산이 과소면 이익도 과소예요. 그쵸? 원가가 커졌으니까 매출총이익은도 과소가 되겠죠. 매출총이익 과소니까 이익도 뭐가 돼요? 과소니까 잉여금도 뭐가 된다? 과소. 그쵸?
매출 총이익, 당기순이익, 이익여금은 뭐가 돼요? 과소.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요. 그러면 53번에 매출 총이익은 뭐가 된다? 과소. 그쵸?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53번에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뭐예요? 원가가 과대됐으니까 당기순이익 과소. 당기순이익 과소니까 이익여금에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이익여금도 뭐가 돼요? 과소. 그리고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죠. 왜? 이익이 과소되니까 법인세도 부담하는 법인세도 뭐한다? 과소 계상됩니다. 그쵸? 그래요. 자, 54번. 주식회사 노원의 수정분계 전 당기순이익은 50만 원이고 추정상으로는 선수수익, 선급비용,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감가상각비가 있을 때 이 수정사항을 모두 반영할 경우에 정확한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이거죠. 좋은 거 뭐예요? 플러스. 나쁜 거 뭐예요? 마이너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기순이익 50만 원에서 선수익 부채니까 나빠 마이너스. 선급비용 자산 증가. 자산과 이익은 비례. 자산이 증가되니까 이익도 증가. 미수수익 자산이니까 이익이 뭐한다? 증가. 플러스. 미지급비용은 뭐예요? 부채. 부채가 증가되면 이익은 감소하겠죠. 부채와 순이익은 반비례니까 마이너스. 감가상각비 비용 나빠 마이너스 3,000원. 결론. 좋은 거 플러스 나쁜 거 마이너스에서 정확한 수정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되느냐? 54번에 보니까 정답은 49만 7천원으로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5번에 뭐예요? 손상차손인가요? 손상차손. 다 어디 뭐 여러 가지에서 다 풀어봤죠. 그쵸? 19회에서도 풀어본 것 같은데요. 맨 끝에 보니까 물어본 게 뭐 항상 문제를 보시면 뭘 물어봤는지 보세요. 손상차손 환입을 물어봤습니다. 그쵸? 이때 손상차손 환입을 물어보면 뭐가 생각나요? 그래프가 생각나요? 환입은 자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죠. 그쵸? 이 환입은 뭐가 있어요? 한도가 있어요 이거죠. 한도가 있어요. 있다는 거 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환입액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자, 내역 요소는 몇 년이냐? 이렇게 2년, 3년, 4년, 5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취득원가가 얼마예요? 50에 구입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내역 요소는 몇 년이다? 5년으로 나눠준다. 그러면 X1, X2, X3, X4, X5년도입니다. 그쵸? 그럼 50만 원 나누기 5년 하니까 1년에 얼마씩 가치 감소될까요? 10만 원. 그럼 이 좌표는 얼마예요? 40만 원. 또 1년 지나면 이 좌표는 얼마? 30만 원. 또 1년 지나면 이 좌표는 20만 원. 10만 원 빼면 10만 원. 쓸 거 없어요.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디에서 손상이 일어나고 어디에서 회복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야, 자, 여기서 되겠네. 자, X년도에 볼까요? 두 번째 줄에 대안은 해당 기계장치에 손상 징후가 있어 손상 검사를 실시하는 가능액을 추정한 결과 순공정가치는 얼마예요? 20. 사용가치 얼마예요? 15. 그러면 회수 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하죠. 큰 금액은 얼마예요? 20. 여기 있네. 그러면 X1년도에 회수 가능액은 얼마냐? 2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X1년도 말에 장부는 40인데 회수 가능액은 20이니까 손상차손 환입은 얼마가 될까요? 이게 뭐예요? 손상차손이 되겠죠. X1년도 손상차손 금액은 얼마? 20만 원이죠. 그러면 감가상각 스케줄란이 이렇게 바뀌죠. 그쵸? 그래요. 그러면 자 회수간액은 20에 감가상각 계속 해요? 하지 마요? 해? 하지 마? 해야죠. 그러면
5년에서 1년 지났으니까 내역연수는 몇 년 남았느냐? 4로 나눠야 되겠죠. 4. 왜 4인지 아시죠? 1년 경과했잖아요. 그러면 20만 원 나누기 4. 그러면 얼마예요? 5만 원씩 가치가 감소되겠죠. 5만 원, 5만 원, 5만 원, 제로 되겠죠. 그러면 이 좌표 찾을 수 있나요? 20만 원에서 X 2년도에 감가상각 5만 원 하셨으니까 X 2년도 말에 장부매가 얼마냐? 장부는 15만 원입니다. 그쵸? 20에서 5만 원 상각했으니까 이 좌표는 얼마? 15만 원 되겠죠. 15만 원 선입니다. 그쵸? 15만 원인데 X 2년도 말에 회수간액은 40만 원이니까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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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회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회수간액은 얼마예요? 40만 원 이거죠. 어때요? 한도가 있죠? 한도가 어디예요? 최초에 이 빨갱이 선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정상적으로 감가상각을 했다면 이 좌표가 얼마예요? 30이죠? 이 빨갱이 선을 초과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요만큼이 손상차손 환입이 되겠죠. 그쵸? 환입은 얼마가 되느냐? 15만 원이 손상차손 환입이 되겠습니다. 그쵸? 이 빨갱이 선을 초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15만 원짜리가 30, 최대 맥시멈 30이라고. 그래서 답은 15만 원이 되는 거죠. 맞추셨나요? 이렇게 56번. 다음 중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를 자본화할 수 없는 자산은 이거죠. 설비자산, 투자 부동산, 무용자산, 금융자산, 전력 생산설비. 우리 다 배웠지요? 뭐예요? 4번에 있는 금융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쵸? 적격자산이 뭐예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적격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금융자산은 사용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당장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금융자산과 또 하나 뭐 있어요? 재고자산 중에서 제조기간이 몇 년 이내? 1년 이내 소요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자, 57번. 자, 뭐예요? 교환에 의한 취득입니다. 교환도 우리 시험에 17회 때, 18회 때, 19회 때 계속 출제됐죠. 자, 그러면 맨 끝에 보니까 네 번째 줄에 유용자산의 취득원가로 기록할 금액은 얼마냐? 여러분들은 상업적 실질이 있느냐 없냐를 따져야 됩니다. 상업적 실질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취득원가는 뭐다? 이런 문제도 빨리 푸셔야 되는데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 취득원가는 어떻게 나온다? 내 거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써볼게요. 내 거 시가입니다. 내 거 시가에다가 만약에 현금을 줬으면 더한 금액이 취득원가입니다. 이거예요. 그쵸? 다 아셨죠? 상업적 실질이 있다면 내 거 시가에다가 현금을 줬으면 더한 금액이 취득원가입니다. 그러면 자 볼까요? 두 번째 줄에 서준이 내가 서준이죠. 서준이 사용하고 있는 두 번째 줄에 취득원가는 78만 원. 현재까지 감가상각 누계는 55만 원. 빼면 장부가 나오겠죠. 공정가치가 얼마? 43만 원. 내 거 시가는 43만 원입니다. 그쵸? 내 거 시가 43만 원. 그리고 서준은 이 교환과 관련하여 추가로 현금을 빚어내게 얼마 지급했습니까? 15만 원. 그러면 취득원가는 따라서 얼마? 58만 원이 신자산의 취득원가가 되겠습니다. 58만 원.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어렵지 않잖아요. 상업적 실질이 있다. 상업적 실질이 있다. 상업적 실질이 있을 때
사업진실이 있다면 시드원가는 뭐예요? 내 것이까. 만약에 현금을 줬으면 더한 금액이 신자산의 시드원가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 58번. 자, 역시 뭐예요? 유형자산에 의한 처분입니다. 그쵸? 처분. 이것도 난이도는 뭐예요? 하가 되겠습니다. 하. 자, 문제 보실까요? X년도 1월에 10만원의 기계를 취득하고 X2년 12월 30일에 50만원에 처분했습니다. 5만원. 동 기계는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2만원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그쵸? 처분 손익은 얼마냐? 여러분 몇 년 쓰다가 사용했습니까? 2년. 몇 년? 2년 쓰다가 처분했어요. 그쵸? 그러면 2년 동안에 뭘 계산해야 돼요? 장부 금액을 찾아야 되겠죠. 처분 손익을 물어보든 손상 차손을 물어보든 재평가를 물어보든 항상 선상각 후 처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취득원가가 얼마냐 쓰면 되겠죠. 취득원가는 10만원이다. 그쵸? 취득원가는 10만원. 그러면 2년 동안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하시면 무엇이 나올까요? 장부 금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뭐예요? 처분이 되겠다. 이걸 계산할 줄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10만원 나누기 10만원. 그쵸? 취득원가 10만원 빼기 잔존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잔존가치는 2만원 있네요. 그쵸? 내역연수가 몇 년이다? 5년인가요? 내역연수 몇 년? 5년이 되겠습니다. 5년. 그러면 8만원 나누기 5년 하니까 얼마예요? 연간 감가상각비는 16,000원이 되겠죠. 그쵸? 8만원 나누기 5년 했더니 16,000원에 몇 년 지났어요? 2년. 그러면 16,000원에 2년이니까 1이 32,000원이 감가상각 누계가 되나요? 32,000원. 32,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얼마입니까? 68,000원이 되겠죠. 그쵸? 68,000원짜리를 얼마에 처분했다고 그랬어요? 5만원에 처분했다. 그쵸? 5만원. 장부는 68,000원인데 5만원에 처분했으니까 얼마 손해봤어요? 18,000원이 처분 이계의 손실이에요. 손실. 처분 손실. 그쵸? 답은 몇 번? 5번인가요? 처분 손실은 18,0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우리 시험에 유형자산 파트는 몇 문제 나와요? 5문제. 보통 적게는 4문제, 많게는 6문제까지 출제되는 파트가 유형자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내봤어요.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것만 1회 모의고사 냈어요. 59번. 자, X년도 토지를 70억에 지급하고 자가 사용 목적입니다. 즉, 투자 목적 아니에요. 투자 목적이라면 뭐예요? 투자 부동산. 그러나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기로 했고요. 물어본 건 X2년도 세 번째 줄에 X2년도 토지 재평가와 관련하여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할 금액은 얼마냐. 그렇죠? 바로 찾을 수 있나요? 잘 안 돼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올랐다. 자, 그러면 70억 주고 샀어요. 그죠? 이게 쭉입니다. 이 70억이 뭐냐? 취득원가는 70억이다. 이렇게 가겠죠. 근데 보고기 말에 얼마가 됐느냐? 64억이 됐습니다. 그쵸? 64억이 X2년도 말에 얼마가 됐느냐? 73억이 됐습니다. 여기는 X1년도가 되겠고 여기는 X2년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떨어진 뭐예요? 비용. 얘가 비용이죠. 비용 6억입니다. 그쵸? 그래요. 오르면 뭐예요? 자본인데, 오르면 자본인데, 비용 잡힌 것만큼, 올해는 뭐 잡아요? 수익 6억. 답은 6억. 그쵸? 그리고 더 올라간 것보다 이 부분은 뭐예요? 자본이죠. 자본은 3억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보세요. 자, 떨어진 뭐예요? 비용. 오른 뭐예요? 자본인데 비용 잡힌 것만큼 뭐 잡아요? 올해 수익으로 잡아요. 비용을 취소할 수는 없거든요. 비용 잡힌 것만큼 올해 뭐 잡아요? 수익. 그리고 요 더 올라간 건 뭐예요? 자본. 오르면 뭐예요? 자본. 너의 정체는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6억이 뭐 한다? 증가된다 이거죠. 그쵸? 비용 잡힌 것만큼 뭐 잡아? 수익. 그러니까 X인년도 당기손익은 얼마? 6억 이거죠. 그쵸? 이렇게 되겠습니다. 60번을 갈게요. 다음 중 무형자산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은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뭐예요? 이론 문제죠. 자, 1번. 무형자산은 실체가 없다는 면에서 다른 자산과 구별됩니다. 역시 무형자산의 회계 정책으로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을 선택할 수 있죠. 맞습니다. 3번. 내역연수가 비한정인 경우 내역연수를 20년으로 추정하여 생각한다. OX, X. 여러분, 내역연수가 비한정입니다. 비한정은 뭐예요? 무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역연수를 정할 수 없다. 비한정. 내역연수를 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상각은 내역연수 동안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역연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따라서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생각한다 안 한다?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쵸? 그런 거 틀려요. 뭐 20년 과거 국제회계인 도입하기 전까지는 최대 20년 이내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한정으로 비한정은 내역연수를 정할 수 없으니까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하지 않는다. 유한은 내역연수 동안의 체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지만 비한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요. 그 다음에 4번. 연구에 대한 모든 지출은 발생 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여러분,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몽땅 발생 시점에 뭘로 인식해요? 비용. 아무리 금액이 크고 중요한 연구를 할지라도 자산을 인식할 수 없어요. 발생 시점에 뭘로 인식해요?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그쵸? 61번.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채는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미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 의무이다. 맞죠? 우리 시험에 현재 의무가 아니라 과거 의무다. 그래서 한번 정답으로 나온 거 있어요. 과거 의무가 아니라 무슨 의무가 존재해야 돼요? 현재 의무이어야 한다. 2번. 충당 부채는 당당하게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인식합니다. 5. 3번. 우발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동부채로 분류하여 재무상태표 부채로 인식한다. 아니죠. 우발 부채는 부채로 인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주석으로 공지합니다. 뭐예요? 주석. 우발 부채는 결론. 충당 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만 우발 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4번. 제품 판매, 보증 판매에 따라 보증 청구로 인한 자원의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에 대한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 제품 보증 판매에 따른 하자 보상비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여러분, 충당부채 인식 요건이 뭐예요?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가? 예.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예.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해? 예. 그때는 당당하게 충당부채를 부채로 인식합니다. 그쵸? 5번. 미래의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쵸? 자,
하나만 더 풀고 싶게요. 62번. 사채에 대한 건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혹시 회계 처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회계 처리 볼까요? 자, 돈 좀 빌려주세요. 액면가는 100만 원인데 표시이자는 몇 프로입니까? 9%입니다. 그런데 10년 만기 사채를 93만 8,500원에 발행하였습니다. 무슨 발행했나요? 할인 발행. 이때 유효이자법에 따르고 있다. 유효이자법이 몇 프로라고 했을 때 10%라고 했을 때 X년도 사채이자병과 관련된 오른 붕괴는 답은 몇 밖에 없어요. 계산할 것도 없어요. 계산할 거 없고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몇 번? 4번. 바로 찾을 수 있어야죠. 그쵸? 자, 100만 원인데 얼마에 발행했어요? 93만 8,500원에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기가 되면 얼마가 돼야 돼요? 100만 원이 되도록 조정하잖아요. 그럼 회계 처리는 자, 여러분들은 유효이자만큼 올리고 액면이자만큼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나와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유효이자가 몇 프로냐? 유효이자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10%, 0.1. 유효이자. 유효이자가 회사가 부담하는 이자는 10% 그랬으니까 93만 8,500원에 10%니까 유효이자, 즉 이자 비용이 되겠죠. 이자 비용은 93,850원이 이게 뭐예요? 유효이자. 그쵸? 그리고 돈 100만 원 빌립니다. 대변에 현금은 얼마냐? 100만 원 빌리면 표시이자는 몇 프로? 9%? 9%. 100만 원에 9%면 얼마예요? 9만 원 되겠죠. 이게 현금이자예요. 현금이자. 이게 뭐예요? 액면이자, 표시이자, 현금으로 주는 이자. 그죠? 그러면 차익이 얼마냐? 3,850원이 뭐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자 비용은 무슨 이자? 유효이자. 외워야 돼요. 유효이자. 유효이자. 유효이자만큼 올리고 액면이자만큼 떨어뜨리잖아요. 그리고 현금은 액면이자 또는 표시이자. 그쵸? 현금이자. 그러면 유효이자에서 이거예요. 유효이자 10%만큼 93,850원 올라가고 액면이자 9만원 떨어졌으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3,850원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3,850원이 되겠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차변에 유효이자. 이건 뭐예요? 현금이자. 유효이자에서 현금이자 빼니까 3,850원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이게 1교시게 되겠고요. 회계는 좀 계산 문제가 많다 보니까 또 1시간에 끝날 수는 없겠네요. 자, 잠시 쉬었다가 63번부터 2교시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